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 된 남성 청년 유수연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제게는 가족과도 같았던 할아버지였어요. 특별히 여름이 되면 어제 만난 듯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아련히 되살아납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여름바다의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2020년 이른 여름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금빛 실처럼 흩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무장화를 끌어 신고 부둣가로 나갔습니다. 이곳은 남해 바닷가의 작은 어촌 마을, 제 고향입니다. 서울에서 7년간 보낸 직장 생활의 피로를 털어내고 3년 전 저는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어촌 입구의 재현 슈퍼입니다. 사실은 어머니 임복희 여사께서 평생 운영해 오신 작은 슈퍼마켓이지요. 라면이나 계란 후라이 정도는 요리해 드리고 있어요. 세 칸짜리 가게 옆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며 시간이 될 때는 슈퍼도 함께 봐드리고 있습니다. 낚싯배 일도 거들고 관광객들을 위한 카약 체험도 운영하며 지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카약 체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름이면 마을로 놀러 오는 가족, 연인, 친구들에게 작은 보트인 카약을 빌려드리고 직접 타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죠. 카약은 혼자 또는 둘이 탈 수 있는 가벼운 배인데 노를 손으로 저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엔진도 없고 소리도 거의 없어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조용히 떠갑니다. 그러던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찜통더위에 파리가 윙윙대던 오후, 가게 앞에 낯선 노인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긴 흰 수염을 가슴께까지 기르고 계셨고 비싸 보이는 베이지색 모자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낚시, 조끼 차림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슈퍼 간판을 바라보더니 문득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마을에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낮은 목소리, 그러나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빈집이 좀 몇 채 있어요. 어떤 집을 찾으세요?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조용한 곳을 원해요. 바다가 보이고 해가 잘 드는 집이면 좋겠네요. 월세는 좀 비싸도 상관없습니다. 조건에 맞는 집을 얻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월세가 비싸도 상관없다는 말은 이 마을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말입니다. 보통은 오히려 깎아달라며 난리인데 말이죠. 며칠 뒤 저는 그를 마을 언덕 위 가장 전망 좋은 오정우 시댁으로 안내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까지 가서 임대하시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부유한 노부부가 살던 2층 양옥이었고 지금은 관리만 되는 상태였죠. 그 집을 보자마자 김혜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낡았지만 햇살 좋고 조용한 집, 마당 한쪽에 자그마한 연못이 있는 곳입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혜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 그분 김인섭 씨 아들 말이야? 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 김인섭 씨와 아들 김혜수 씨가 옛날에 이 마을에서 제일 부지런한 어부였는데 젊은 나이에 육지로 나가서 소식이 끊어졌지. 그분이 돌아오셨구나. 그날 이후 김혜수 씨는 매일 슈퍼에 들러 인사를 했고 어머니와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날은 유난히 파도가 심하게 일었던 저녁이었습니다. 관공객들의 카약 체험은 취소됐고 슈퍼 앞 평상에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슈퍼 뒤편 작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갓 잡은 고등어를 손질해 간장에 재우고 물을 채 썰어 조림 냄비에 넣고 있던 중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여보세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어휴, 옷이 다 젖으셨네요.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우산도 없이 젖은 셔츠를 걸치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수건으로 어깨와 젖은 셔츠를 닦아 드렸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줄 수 있나요? 잠시 고민하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고등어 조림하고 있던 참이에요. 괜찮으시면 같이 드시겠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슈퍼 뒤 작은 창고 겸 주방에서 작은 야외 식탁을 펴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등어 조림, 묵은지, 된장국, 간단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한참을 묵묵히 먹던 그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런 건 서울에선 돈 주고도 못 먹어요. 맞아요. 어머니가 해주던 방식 그대로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제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이 내 생일입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집 안에 들어가 작은 촛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잠깐 기다려 보세요. 식탁 옆에 초를 하나 켜고 어르신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맙소. 할아버지와 나는 비 내리는 어촌의 여름밤에 우리는 말없이 고등어를 한 점씩 떠먹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맑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슈퍼에 오셨어요. 저기, 혹시 카약 체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노인의 목소리는 바다 파도처럼 잔잔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카약 체험을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젊은 커플이나 가족 단위였거든요. 아, 네, 물론이죠. 하지만 혹시 괜찮으실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자 노인은 빙긋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바다에서 일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다만 혼자 타는 게 가능할까요? 내 혼자 타시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탑승해서 귀찮게 하지 않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쯤 나가셨을 때 노인은 갑자기 노를 멈추시고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다에서 50년 전에 배를 탔었거든요. 그때는 이 앞바다에 고기가 정말 많았는데 그분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아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고향이시죠? 내 고향이야. 손자 같으니까 내 말 편하게 할게. 당연하시죠. 이름이 뭐지? 유수연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30살까지 살았어. 그때는 이 앞바다의 조기도 갈치도 정말 많이 잡혔거든. 새벽 4시면 어선들이 줄지어 나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어. 해수 할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 부산으로 나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그렇게 50년을 살았어. 아내는 작년에 먼저 가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있고 혼자 남게 되니까 문득 고향이 그리워졌어. 그럼 이번에 고향에 정착하실 생각이세요? 할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글쎄, 다 변했더라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집들도 다 달라지고 그래도 바다만은 그대로네. 이 바다 위에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 그날 오후 해수 할아버지는 2시간 넘게 바다 위에 계셨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다니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작은 섬 있지? 저 섬 뒤쪽에서 아버지와 함께 멸치잡이를 했었네. 그때는 그물만 던져도 멸치가 가득 걸렸는데 이제는 고기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할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노를 젓는데 능숙하셨지만 가끔씩 깊은 한숨을 쉬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할아버지는 마침내 육지로 돌아오셨습니다. 카약에서 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 혹시 내일도 탈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그날부터 해수 할아버지는 매일 오셨습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는
하루 종일 바다 위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때때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는 모든 어부들이 가족 같았었네. 서로 도우며 살았거든. 한 배가 고기를 많이 잡으면 나눠서 가져가고 위험할 때는 서로 구해주고. 할아버지는 굽은 등을 펴며 바다를 바라보듯 눈을 감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한 번은 우리 배가 멀리 나갔다가 엔진이 고장 났는데 무전기 사정도 안 좋았거든. 그때 옆마을 박 씨가 하루 조업을 포기하고 우리 배를 예인해서 끌고 들어왔지. 아무 조건 없이. 어느 겨울엔 갑작스레 눈보라가 몰아쳐서 업 한 장이 폐쇄됐었어. 그날 저녁 마을 아주머니들이 각자 반찬 하나씩 싸서 어부들끼리 따뜻한 방에 모여 밥 먹었지. 누구는 김치전, 누구는 꽁치조림. 그렇게 나눈 밥상이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아. 또 어떤 날은 순철이네 배가 그물에 상어 걸려서 배가 기울 뻔했어. 근데 옆에 있던 최영감이 자기 밧줄 던져서 같이 묵고 끝내 고기 포기하고 순철이네 구했지. 그 사람들 지금도 보면 서로 눈빛이 달라. 봄에는 막내들한테 바다 있는 법, 조류 흐름, 그물 노는 타이밍까지 다 가르쳐줬어.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했거든. 할아버지 큰 고기를 잡으셨던 날도 있었어요. 그런 날은 평생 몇 번 없지. 근데 한 번만으로도 평생 이야기거리야.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허공에 고기 크기를 그리며 웃었습니다. 그날은 날이 기가 막히게 좋았어. 파도도 잔잔하고 바람도 순했지. 그물 던지고 기다리는데 손에 딱 감이 오는 거야. 어라, 이거 평소 느낌이 아닌데 싶어서 힘껏 끌어당겼지. 근데 그물이 끌려오질 않아. 여럿이 달려들어도 꿈쩍도 안 해. 그래서 우리 선장님이 외쳤지. 이거다. 이번에 대박이다. 3명이 4시간이나 줄을 잡고 씨름해서 건졌는데 세상에 180kg짜리 참다랑어 한 마리가 딱 올라온 거야. 등은 푸르고 배는 은빛인데 진짜 살아있는 은조각 같았지. 그때 항구에 들어오는데 누가 소문냈는지 사람들이 죄다 나와 있었어. 어린애들은 막 환호하고 아주머니들은 이게 얼마야 하며 탄성을 질렀지. 그날 저녁 마을에서 작은 잔치 열었어. 참다랑어로 회 뜨고 매운탕 끓이고 막걸리 돌리고 노래 잘 부르는 덕추리가 흥에 겨워 트로트 한 곡 부르고 누군가는 고무장화 신고 춤췄지. 그날 밤엔 아무도 먼저 들어간 사람이 없었어. 모두가 배불렀고 모두가 웃었거든. 그게 한 30년도 넘은 일인데 지금도 그날 이야기만 나오면 동네 어르신들이 그때 내가 노젓고 있었잖아 하면서 서로 우기고 그래. 기쁨도 자랑도 함께 나눴던 날이야.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다 건너 어렴풋이 보이는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만큼 웃었던 날이 또 있었을까? 그 고기가 좋았던 게 아니라 사람들 얼굴이 다 환했거든. 그게 제일 귀한 거였지.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마을의 과거 모습을 상상해 보곤 했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찾는 조용한 어촌이지만 예전에는 활기찬 어업 기지였던 모양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해수 할아버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이 해수야 라며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해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바다에서 말씀하시길. 옛날 친구들을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달라져서 적응이 어려워. 예전에는 이 앞바다가 어선들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카약이나 요트만 있네. 그래도 바다는 그대로잖아요. 맞아. 바다만은 그대로야. 그래서 내가 매일 나오는 거야. 이 바다 위에 있으면 젊었던 시절의 내가 되는 것 같거든. 8월 중순 어느 날 해수 할아버지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주연아, 혹시 시간 있으면 나와 함께 새벽 바다로 나가볼까? 예전에 아버지와 멸치잡이 하러 다니던 곳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러네.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희는 함께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이라 바다는 고요했고
수면에는 달빛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능숙하게 노를 저으며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까지 가셨습니다. 여기야. 바로 이 자리였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던졌었지. 할아버지는 카약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시며 깊은 감회에 젖어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다 밑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물고기 떼들이 카약 주변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고기가 있네.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날 이후 해수 할아버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어머니의 슈퍼에도 가끔 들르셔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할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 같으셨지만 가만히 보면 자신이 필요한 것은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하셨어요. 좋은 낚시 도구를 사시거나 질 좋은 옷을 입고 계시는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나 가족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자식들이 다 외국에 있다고 하시지만 왜 혼자 계신지, 왜 갑자기 고향을 찾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고맙다. 덕분에 이 마을이 여전히 내 고향이라는 걸 느꼈네. 모든 게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변하지 않은 것들도 많더라고. 어떤 것들이요? 바다의 냄새, 파도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수연이 같은 젊은이가 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도와주다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고 말없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낚시 경험과 바다에 관한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며 내가 바다를 더 잘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요. 내가 힘들거나 지칠 때면 먼저 다가와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일들을 함께 해결하려 애쓰셨죠.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조용히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조언으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 그분이 참 고마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할아버지를 더 많이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카약 체험뿐만 아니라 마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대신 사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고맙다, 고맙다 하시며 제 손을 꼭 잡고 인사하셨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어머니 슈퍼에서 물건을 사시고는 물건 값을 통장으로 넣어주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통장 번호를 알려드리려 하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수연이 통장 번호를 주세요. 수연한테 돈을 좀 더 넣어드릴 건데 현금을 찾아서 나한테 좀 갖다 주시게. 내가 직접 가기가 힘들어서 부탁 좀 함세. 물건 값은 12,000원이었는데 할아버지는 10만 원을 더 넣으신 다음 1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갖다 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는 저의 계좌번호를 알게 되셨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마을에 정착하기로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시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새벽, 이장님 댁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마을 이장님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어요. 119를 불러 시내 큰 병원으로 모셔드렸더니 췌장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셨어요. 처음 며칠간 할아버지는 거의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할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수연이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눈물이 주체가 안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수연아, 여기가 어디냐? 병원이에요. 할아버지, 많이 아프셨어요. 할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시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 때문에 깨어났나 보다. 병원에는 24시간 간병인 아주머니가 계셨지만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카약 사업은 거의 접은 상태나 마찬가지였어요. 첫 번째 달 동안 할아버지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계속 토하시고 음식도 거의 드시지 못하셨어요. 할아버지, 조금이라도 드세요. 제가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드리면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고맙지만 넘어가지 않아.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셨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수연 씨, 빨리 오세요. 라고 전화를 했어요. 밤 11시였지만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열에 시달리시며 헛소리를 하고 계셨어요.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갔지? 저는 밤새 할아버지 곁에서 냉찜질을 해드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열이 내리셨어요. 아침에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밤새 고생했구나. 미안해. 괜찮아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달이 되자 할아버지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항암 치료에 몸이 적응하시면서 토하는 것도 줄어들었어요. 수연아, 오늘 바다는 어떻더냐? 제가 병원에 가면 할아버지는 항상 바다 이야기부터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날의 바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파도가 정말 잔잔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날씨였어요. 그래, 나도 빨리 나가서 보고 싶구나. 할아버지의 가장 큰 즐거움은 제가 찍어온 바다 사진을 보는 것이었어요. 저는 매일 다른 각도에서 바다를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처음 함께 나갔던 자리네. 맞아요.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들려주셨던 곳이에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시며 하나하나 기억을 되살리셨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특별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수연아, 나 좀 휠체어에 태워서 옥상에 데려다 줄 수 있겠냐? 병원 옥상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바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은 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아, 시원하다. 오랜만에 바람을 맞아보는구나.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수연아, 저 구름들 보이냐? 마치 고래 같지 않아? 저도 하늘을 올려다보니 정말 고래 모양의 구름이 떠 있었어요. 정말 고래 같아요. 할아버지, 예전에 바다에서 고래를 본 적이 있어. 아주 큰 고래였는데. 할아버지는 그날 옥상에서 1시간 넘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할아버지가 조금 기력을 차리시자 갑자기 한 변호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김혜수 사장님, 안녕하세요. 부탁하신 일 처리하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할아버지와 한참 동안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아주머니의 급여, 병원비, 각종 치료비 등 재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꼼꼼히 정리하더군요. 수연 씨도 잠깐 들어오세요.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연아, 이분이 내 변호사야. 김 변호사님이라고 해. 앞으로 필요한 일들을 처리해 주실 거야. 김 변호사는 저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수연 씨,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젊은이를 만났다고, 친아들보다 더 잘해준다고.
할아버지께서 수연 씨 얘기를 하실 때 정말 행복해 하세요. 그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주연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매일 와서 돌봐주고 내 자식들은 한 번도 안 왔는데 말이야. 세 번째 달에 들어서자 할아버지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암이 더 진행되어서 통증이 심해지셨어요. 진통제를 써도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파. 주연아, 손 좀 잡아줘. 할아버지가 고통스러워 하실 때면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등을 살살 문질러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어떤 날은 할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제 손을 놓지 않으시기도 했어요. 주연아, 가지마. 내가 없으면 무서워. 그런 날이면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라고 하셨지만 할아버지가 저를 필요로 하시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셨어요. 주연아,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이 마을에서 제일 힘센 어부였어. 50kg짜리 참치도 혼자서 들어 올렸다니까. 할아버지는 아파하시면서도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바다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아내가 맛있는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아이들이 아빠 왔다 하며 달려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였을까? 아이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한 게 돈 얘기만 하고 재산 얘기만 하고 내가 아픈 것보다 유산에만 관심 있고. 그때 할아버지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주연아, 너만 진짜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라는 사람을 걱정해 주는구나.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가 정말 소중해요. 할아버지 만나지 못했으면 제 인생이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네 번째 달이 되자 할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셨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도 많이 흐릿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어나실 때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깨어나시더니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주연아, 내가 죽으면 바다에 부려다오. 할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야 해. 나는 바다에서 살았으니까 바다로 돌아가야 해. 너만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할아버지는 간간히 깨어나실 때마다 저에게 당부 말씀을 하셨어요. 주연아, 내 집에 있는 낡은 상자 보이지? 거기에 옛날 사진들이 있어. 그거 내가 가져. 내가 젊었을 때 바다에서 찍은 사진들이야. 네, 할아버지. 그리고 내가 아끼던 낚시 도구들도 내가 써.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 써야 의미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갑자기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내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어.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마지막 선물이 너야. 할아버지, 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행복했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 그것이 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에는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부산에서 온 정장 차림의 사람들, 할아버지의 사업 관련 인사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자식들로 보이는 중년 남녀들. 할아버지의 큰아들과 둘째 딸이 부산에서 내려왔어요. 두 분 다 4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처음 보는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누구세요? 큰아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수연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이 마을에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젊은이군요.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할아버지의 자식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유언장은 언제 공개되는 거야? 변호사가 장례 끝나고 얘기해 준다고 했잖아. 아버지가 정말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셨을까? 그들의 대화가 들리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되어서 재산 이야기만 하다니 장례식 중간에 큰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죄송한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신지요? 아버지가 혹시 당신한테 뭔가 주신 게 있나요? 돈이나 물건이나 그런 거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가끔 용돈 정도는 주셨지만 용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것까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주신 거라. 큰아들의 얼굴이 딱딱해졌습니다. 수연 씨, 죄송하지만 아버지 재산 문제가 있어서요. 혹시 아버지가 당신 명의로 뭔가 해놓으신 게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둘째 딸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해해요. 아버지를 잘 돌봐주신 건 정말 고맙고요. 하지만 아버지 재산은 법적으로 상속받을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니. 저는 할아버지께서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두 형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김 변호사가 유족들과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작은 회의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자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저는 왜 제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김혜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먼저 나의 전 재산 약 10억 원은 부산시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외롭고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해달라. 나의 자녀들인 김대수, 김영희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이들은 나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아버지인 나에게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나의 마지막 2년 반을 따뜻하게 해준 유수영 군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에게는 별도로 내가 적립해 놓은 돈을 남긴다. 그가 받을 돈은 그의 통장에 이미 들어가 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아들이 벌떡 일어섰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다고요? 대수야, 진정해. 둘째 딸이 말렸지만 큰아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10억을 다 기부하고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긴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 자식이 아니에요? 둘째 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사님,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 건가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정신이 온전하실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이의 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꼬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재산을 노린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냥 그냥 뭐예요? 당신한테 얼마를 남겨주신 건데요? 둘째 딸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아버지 자식으로 살았는데 당신은 고작 2년 반 알고 지낸 남이잖아요. 그들의 원망과 분노가 모두 저에게 향했습니다. 장례식이 지나서야 저는 제 통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지내느라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통장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정기적으로 100만 원씩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는 3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도대체 총 얼마가 들어있는지 계산해 보니 무려 1억 3,600만 원이 제 통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서입니다. 수연이라는 젊은이가 나에게 보여준 진심과 따뜻함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돈으로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혜수 할아버지는 부산에서 작은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고 매일같이 빨리 재산을 증여해달라는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지치신 할아버지가 조용히 고향을 찾으신 것이었어요. 자식들에게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리지 않고 할아버지는 제게 이런 사정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시며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 마지막 3년 반 이상을 행복하게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나에게 할아버지가 쓰신 편지라고 주었습니다. 입금된 날짜마다 100만 원을 보낼 때마다 나에게 편지를 써 두었습니다. 나는 손을 떨며 또박또박 하나씩 열었습니다. 내가 말없이 앉아있을 때 무척 지쳐 보이더구나. 힘내자. 그날 고등어 진짜 맛있었어. 고맙다. 내가 감기 걸렸던 날 혼자라 서러웠을까봐 마음을 써줘서 고맙다. 오늘도 고생 많았다. 내가 내 편이라는 거 꼭 기억해줘. 내가 내게 해준 따뜻한 밥 한 끼 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러한 내용들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턱 막혔다. 그저 함께 밥 먹고 함께 바다를 본 것뿐인데 할아버지는 그 작은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 조용히 내민 반찬 하나, 함께 걸었던 바닷길, 비 오는 날의 침묵까지도 그분은 돈이 아닌 마음을 넣어 남기셨다. 내가 힘들 때마다 꺼내볼 수 있도록.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물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다. 나는 편지를 품에 안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출 수 없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에 나는 한참을 오열했다. 수연이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고마운 사람이다. 이 돈이 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가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저는 그 돈으로 카약 체험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해수 할아버지를 기념해서 해수 카약 체험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수익의 일부는 마을의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가끔 바다에 나가면 할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돈이 많아도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외로우셨던 할아버지. 하지만 마지막에는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히 돈의 소중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 조건 없는 따뜻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마음이 결국 가장 큰 선물로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도 바다는 잔잔합니다.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바다 위에서 저는 새로운 손님들을 맞으며 생각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부는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온다는 것을.
바다는 오늘도 그런 지혜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